여러분도 어린 시절 공룡에 열광하셨나요? 요즘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공룡 덕후를 종종 보게 됩니다. 공룡은 그리스어로 무서운, 놀라움이라는 뜻의 데이노스와 도마뱀이라는 뜻의 사우루스를 합쳐서 만든 용어입니다. 한자로는 의미 그대로 무서운 공, 용자를 써서 공룡이라고 합니다. 공룡이라는 용어 자체가 공룡을 파충류라고 말합니다. 파충류부터 살펴볼까요? 도마뱀, 악어와 같은 동물이 파충류입니다. 파충류는 몸통이 옆으로 다리가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땅에 대고 휴식을 취하기 쉽습니다. 격렬한 활동은 짧은 시간 동안 가끔씩 이루어지고 활동 시간의 90% 이상을 동작 없이 엎드려서 보냅니다. 파충류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햇볕을 쬐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비늘로 이루어진 피부를 햇볕에 노출시켜 몸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이처럼 외부 온도로 체온을 조절하는 동물을 변온동물이라고 합니다. 변온동물과 달리 항온동물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합니다. 여기 사막여우 사진이 있는데요. 사막여우는 몸통을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로 들고 있습니다. 이 자세만으로도 근육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활동량도 많습니다. 활동 시간의 50에서 75%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사막여우에게 털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선 털이 있는 모습보다 귀엽지 않겠죠? 사막여우 입장에선 체온 유지가 가장 어려울 겁니다. 일반적으로 항온동물의 털은 단열재로서 주위 온도와 무관하게 일정한 체온을 유지시켜줍니다. 항온동물과 변온동물은 골격과 자세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변온동물은 몸통의 옆으로 다리가 있는 엎드린 자세이고요. 항온동물은 몸통 아래로 다리가 뻗어 있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변온동물과 항온동물은 자세가 다릅니다. 변온동물은 바로 휴식을 취하는 자세, 항온동물은 고추 서 있는 활동적인 자세입니다. 또 피부와 체온 유지 방식이 다릅니다. 변온동물은 비늘 피부를 이용해 햇볕으로 체온을 높이고 항온동물은 많은 것을 먹어서 먹은 것으로 열을 만들어냅니다. 요즘 옥상이나 논밭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파충류의 피부가 딱 태양광 패널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그 위에 이불을 덮지는 않는 것처럼 파충류에게는 털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항온동물은 체온 유지를 위한 털을 온몸에 혹은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먹이 섭취량이 다릅니다. 활동량이 많지 않고 외부 온도로 체온을 높이는 변온동물은 적게 먹고도 살아가지만 항온동물은 잘 먹어야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체중의 변온동물과 항온동물의 먹이량을 비교했을 때 대략 7배에서 1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제가 만약 파충류라면 여러분이 하루 3번씩 일주일 동안 식사하실 때 저는 하루만 먹으면 거뜬히 일주일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참 편하겠죠? 이제 공룡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멘키사우루스입니다. 몸 길이가 25m이고 몸무게는 50톤으로 추정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공룡 4마리를 일렬로 세우면 100m 트랙이 만들어집니다. 우사인 볼트가 이 4마리를 다 지나치려면 9초 58이 걸리는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전시장 입구 바로 위에 마멘키사우루스의 머리가 있는데 꽤 걸어 들어가야 공룡의 앞다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멘키사우루스를 파노라마로 찍은 사진입니다. 마멘키사우루스가 전시장을 앞뒤로 꽉 채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룡을 중국에 공룡 보러 갔을 때 마멘키사우루스의 앞다리 근처에서부터 머리 쪽으로 한번 걸어봤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자, 마멘키사우루스인데요. 이렇게 얼마나 긴지 한참 걸어가야 머리가 나와요. 여기 이제 목이 나왔어요. 목 길이가 무려 12m입니다. 눈으로 화석을 직접 보면서도 이런 동물이 실제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콧구멍에서 숨을 들이쉬면 폐까지 12m나 되는 거리를 산소가 이동해야 합니다.
배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고 나면 이번에 이산화탄소가 12m를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몸이 워낙 거대해서 몸에서 필요한 산소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마멘키사우루스와 같은 거대한 공룡의 척추골에는 새의 호흡을 돕는 공기주머니와 비슷한 기관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새의 공기주머니보다 더 특별한 호흡기관 덕분에 거대한 몸집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산소가 12m를 들락거릴 수 있었습니다. 마멘키사우루스를 도마뱀이나 악어와 같은 파충류의 자세로 골격을 맞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마뱀이나 악어는 몸통 옆으로 다리가 뻗어 있고 꼬리를 땅에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수많은 공룡 발자국 화석이 출토되었지만 발자국 뒤에 꼬리가 끌린 자국은 없었습니다. 또 못 낀 공룡을 도마뱀 자세로 만들면 목이 휘어져 꺾이게 됩니다. 게다가 50톤의 무게를 직각으로 꺾인 무릎과 발목으로는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갈비뼈입니다. 갈비뼈가 워낙 밑으로 길어서 발은 땅 위에 있는데 가슴과 배는 땅 속에 있게 됩니다. 누군가 앞에서 땅을 파줘야 앞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마멘키사우루스를 도마뱀의 자세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곧게 뻗은 기둥처럼 발목과 무릎은 몸통 아래에서 아래로 곧게 뻗어 있어야 수십 톤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네 발로 걷는 대형 공룡은 몸통 아래로 다리를 곧게 뻗어서 거대한 몸통을 지면으로부터 상당한 높이로 유지하였습니다. 엄청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골격이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동물의 근육이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열이 필수입니다. 체온이 높아야 근육이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앞뒤로 기다란 공룡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위아래로 긴 공룡입니다. 기라파티타는 몸 길이가 23m이고 키는 13m입니다. 목을 좀 더 세우면 15m까지도 올라갑니다. 마멘키사우루스가 전시관을 앞뒤로 꽉 채웠다면 기라파티타는 전시관의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올라갑니다. 이 사이로 아시아 코끼리 정도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기라파티탄이 살아서 어슬렁거린다면 아파트 4층 정도의 베란다에서 기라파티탄과 눈맞춤을 할 수 있습니다. 기라파티탄은 키가 13m인데 현재 살아있는 육상동물 중에 가장 키가 큰 길이는 약 6m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의 몸무게가 약 6톤인데 기라파티탄은 무려 50톤입니다. 제가 12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나타났네요. 120은 뭘까요? IQ? 수축기 혈압입니다. 기린의 혈압은 약 300mm Hg입니다. 기린은 심장으로부터 3.4m 위에 있는 머리까지 혈액을 뿜어 올리기 위해 육상동물 중에 가장 높은 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라파티탄은 어쩌죠? 기라파티탄은 심장으로부터 머리까지 수직 높이가 6.5m입니다. 기라파티탄의 혈압 추정치는 568mm Hg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의 혈압을 만들기 위해 심장이 얼마나 발달했을까요? 기라파티탄이 머리를 숙이면 엄청난 혈압으로 혈액이 머리로 쏠릴 텐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신비할 따름입니다. 카마라사우루스의 어린 개체가 그대로 사암에 박혀있는 화석입니다. 다리가 몸통 아래로 이렇게 곧게 뻗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리 골격이 얼마나 튼튼한지 보이시죠? 또 턱에는 큰 이빨이 빼곡히 박혀 있습니다. 카마라사우루스의 턱뼈와 이빨입니다. 이빨이 삽처럼 생겼습니다. 삽의 보습에 해당하는 까만색 부분이 잇몸 밖으로 드러난 이빨입니다. 턱 안에 까만 보습 모양이 보이시나요? 네, 새 이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빨이 낡으면 새 이빨이 돋아나와 낡은 이빨과 교체되었습니다. 요즘 어린이라면 다 아는 공룡 트리케라톱스입니다. 몸무게가 6톤에서 12톤으로 추정되는데 머리 무게만 450kg입니다.
450kg의 머리를 들고 있으려면 특별히 목 근육이 발달했을 것입니다. 무거운 머리와 상체를 들어 올리는 앞다리 근육도 발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워낙 무거우니까 모든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에서 많은 에너지를 항상 사용하게 됩니다. 필요한 에너지가 많으니 당연히 많이 먹어야겠죠? 턱을 잘 보시면 앞 주둥이가 앵무새 부리처럼 생겼습니다. 앵무새 부리 모양의 단단한 주둥이로 거칠고 단단한 식물을 쪼갤 수 있었습니다. 또 턱 안에는 최대 800개의 이빨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마치 종이 분쇄기의 종이가 갈리듯이 입안으로 들어온 많은 양의 식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에드몬토사우루스는 오리부리 같은 이렇게 널따란 주둥이가 특징이고 네 다리로 걸었지만 뒷다리만으로도 설 수 있었습니다. 프레덴탈이라고 하는 주둥이 앞부분이 넓고 단단해서 식물을 절구로 빻듯이 빻을 수 있었습니다. 입 안에는 천여 개의 이빨이 치판을 이룹니다. 마치 빨래판 위에서 빨래하듯 입안에 들어간 식물이 치판 위에서 밀리면서 갈려졌습니다. 앞에서는 빻고 안쪽 치판에서는 잘게 갈아 한꺼번에 많은 양의 식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진 중에 하나는 피부 화석이고 다른 하나는 피부입니다. 어느 쪽이 화석일까요? 네, 오른쪽입니다. 앞다리를 위로 이렇게 치켜들고 드러누워 있는 자세의 에드몬토사우루스 미라 화석인데 사진과 같은 피부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코뿔소의 피부입니다. 대형 항원동물인 코뿔소는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듬성듬성한 타일 모양의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공룡의 피부가 오늘날의 대형 항원동물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퉁고사우루스는 중국에서 발견된 오리 주둥이 공룡입니다. 아래 영어 설명이 있긴 한데 더 느낌있게 한문으로 보시면 고 9.1미, 장 16.6미라고 적혀 있습니다. 높이가 9.1m, 길이가 16.6m입니다. 엄청난 크기죠? 화석을 캥거루 자세로 복원했기 때문에 높이가 실제보다 더 높게 해석됐긴 했지만 어찌 되었건에 거대합니다. 화석을 올려다보는 성인 남성이 이 정도로 작게 보입니다. 이 거대한 산퉁고사우루스가 어슬렁거리며 식물을 먹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하고 활동적인 몸에서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의 식물을 먹을 수 있으려면 당시 환경이 얼마나 풍요로웠을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일본에서 발견된 후쿠이사우루스 화석입니다. 뒷다리가 길고 굵은 데에 비해서 앞다리는 짧고 가늡니다. 그래서 사진에서와 같이 뒷다리만으로 걷는 공룡입니다. 두 발로 걸으면 상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반신과 하반신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만큼 활동적인 동물이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옆에서 전체를 본 모습이고 오른쪽은 정면에서 머리를 본 모습입니다. 주둥이가 단단하게 발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리만 옆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턱 안에 이빨이 빼곡하게 솟아 있습니다. 이빨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이빨의 요철이 보이시나요? 이빨의 좌우 가장자리를 따라 톱날과 같은 돌기가 있습니다. 식물이 입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톱날 같은 돌기들이 식물을 잘게 잘랐을 것입니다. 후쿠이사우루스는 앞 주둥이로 식물을 크게 베어 물고 입안에 들어간 식물을 톱날 모양의 돌기를 이용해 잘게 잘라 먹었을 것입니다. 영화 주라기 월드에서 박치기를 잘하는 공룡으로 등장한 파키케팔로사우루스입니다. 두 발로 걸었고 꼬리는 뒤로 곧게 뻗어 있습니다. 골격 자체에서 파충류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뛰어난 활동성이 느껴집니다. 이빨이 앙증맞게 작은데 이빨의 가장자리를 따라 톱날 같은 돌기가 있어서 턱 운동에 비해 많은 양의 식물을 잘게 자를 수 있었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는 골판이 등줄기를 따라 양쪽으로 늘어서 있습니다.
골판은 위치에 따라 크기가 다양한데 가장 큰 것은 그 길이가 70cm 이상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고구마같이 몸통이 크고 머리는 작습니다. 이빨도 아주 작습니다. 작은 이빨의 가장자리에 돌기가 있습니다. 턱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돌기가 있는 이빨을 이용해 쉽게 식물을 잘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유오플로케팔로스입니다. 골판이 몸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갑옷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몸통 아래로 곧게 뻗은 다리로 무거운 몸체를 들어 올렸고 어깨 높이가 높지는 않습니다. 머리 높이에 있는 키 작은 식물을 먹었을 것입니다. 유오플로케팔로스의 이빨에도 가장자리에 톱날 같은 돌기가 있습니다. 턱을 앞뒤 좌우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 톱날 모양의 이빨로 많은 양의 식물을 한꺼번에 잘게 잘라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헤테로돈토사우루스입니다. 몸 길이가 1.2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공룡입니다. 이름에 돈이라고 들어가면 머니는 아니고요. 이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공룡의 이빨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빨이 앞니, 송곳니, 어금니로 구분됩니다. 여러분도 앞니와 송곳니 그리고 어금니를 갖고 계십니다. 앞니는 음식물을 끊고 송곳니는 뚫고 어금니는 잘게 갈아서 붓습니다. 그런데 도마뱀이나 악어와 같은 파충류는 이빨의 모양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빨이 앞에 있든 입 안쪽에 있든 모양이 다 똑같아요. 거북은 아예 이빨이 없고요. 음식물로 체온을 높이지 않아도 되는 파충류는 분화된 이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앞니, 송곳니, 어금니로 분화된 이빨은 씹고 뜯어 잘게 잘라서 많은 양의 식물을 효율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포유류와 같은 동물들의 특징입니다. 헤테로돈토사우루스는 몸집이 오늘날의 포유류만큼 작은데 활동성도 오늘날의 포유류와 비슷했기 때문에 식물을 많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연한 작은 식물을 끊고 씹기 위해 앞니와 송곳니 그리고 어금니로 분화된 이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푸시타코사우루스와 어린 새끼들이 함께 화석이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보이는 것만 7마리나 되는 여러 마리의 새끼들이 엄마 혹은 아빠로 보이는 푸시타코사우루스 주변을 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갑작스러운 재해를 만났는지 이 모두가 한꺼번에 그대로 돌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푸시타코사우루스 화석입니다. 여기가 머리, 앞다리, 뒷다리, 꼬리 이렇게 있습니다. 꼬리 위에 삐죽삐죽한 저것은 무엇일까요? 네, 빳빳한 털입니다. 푸시타코사우루스에게는 이런 빳빳한 털이 있었습니다. 베이피아오사우루스라는 중국에서 발견된 공룡입니다. 네, 여기가 머리고요. 목 그리고 앞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머리부터 목을 두르고 있는 진한 색깔의 이 긴 것이 보이시나요? 네, 이것도 빳빳한 털입니다. 약 5cm 길이의 털이 목 주변을 두르고 있습니다. 좀 더 커다란 공룡에서도 털이 발견됩니다.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하게 생긴 유티라노스라는 화석입니다. 몸 길이가 9m나 되는 거대한 공룡인데 이 공룡도 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티라노스의 뒷다리뼈 주위에 최대 20cm나 되는 빳빳하고 긴 털의 흔적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서 몇 해 전 특별 전시회를 열었는데 유티라노스를 이렇게 털복숭이 모습으로 복원해서 전시하였습니다. 빳빳하고 긴 털이 온 몸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공룡의 자세와 골격, 피부, 그리고 털과 먹이 섭취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룡은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와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자세부터 다릅니다. 파충류는 바로 휴식을 취하는 엎드린 자세이지만 공룡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활동적인 자세입니다. 파충류는 많이 먹지 않아도 되지만
공룡은 거대한 골격을 감당하기 위해 근육이 강하게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근육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많이 먹을 수 있는 턱과 이빨을 가졌습니다. 또 파충류는 햇볕을 흡수할 수 있는 비늘 피부를 가졌지만 공룡에게는 털이 있습니다. 트리케라톱스 화석과 코뿔소의 뼈입니다. 둘 다 몸통 아래로 곧게 뻗은 다리로 무거운 몸체를 들어 올린 형태입니다. 이 둘은 모두 활동적인 자세로 털이 있으며 충분히 많은 양의 식물을 먹을 수 있는 턱을 가졌습니다. 공룡은 변온동물보다는 항온동물의 특징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룡은 더 이상 중생대의 파충류가 아닙니다. 기라파티타는 키가 13m, 추정 몸무게 50톤의 거대한 공룡입니다. 이 공룡은 코끼리가 먹는 양의 3~4배가량을 먹었을 것입니다. 마멘키사우루스는 몸 길이가 25m입니다. 만약 이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공룡들이 때를 이루어서 지금 어딘가를 거닐고 있다면 오늘날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초대형 공룡들이 살기 위해서는 식물이 풍부할 뿐 아니라 거구들이 더위에 허덕이지 않을 만큼 기후도 쾌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대한 공룡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오늘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풍요로운 환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우리의 선조들이 지금의 우리의 약 10배나 되는 긴 수명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구 환경이 현재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은 지구였습니다. 심히 좋은, 너무나도 완벽한 지구에서 죄가 시작되었지만 사람은 당시의 그 건강함으로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기라파티탄, 마멘키사우루스, 아르젠티노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디플로도쿠스와 같은 수십 톤의 대형 공룡들이 거닐면서 식물을 먹고 살 수 있는 풍족하고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노아 홍수로 남겨진 화석은 홍수 이전의 세계를 우리에게 어렴풋이 보여줍니다. 앞으로 화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땅을 멸한 홍수,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